자,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전 막후 본격 4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연극 보는 그날까지 팟캐스트 3개, 4개 생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3개, 4개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는 날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전 막후 드디어 4회까지 왔습니다. 자, 패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그 다음에 웃음이 아름다운 배우, 지성적 배우 남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자, 원중유골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시는 분, 골침 비평의 장인 우쌤 오셨습니다. 우쌤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연극 부흥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 연극계의 마당발이자 마당쇠 큰이모 이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정말 계속 날이 더운 상황인데, 전에 이런 더운 상황에서 연극 극장에 어떻게 가느냐 여쭤봤더니 피서 정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진짜 연극을 볼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연극을 보시는지 선생님들 하나만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은 누구세요? 저는 백쌤입니다. 어떻게 제 소개를 못했네요. 돼지쌤. 네, 백쌤입니다. 네. 자, 연극의 최고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단 체험. 그러니까 혼자 보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뭔가 에너지를 나누고 무대하고 나누는 이러한 과정이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단 체험, 그래서 반드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극장에서만 가능한 그 공동 체험이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연극은 볼 때마다 다르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관객으로서 보통 공연을 한 번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그 창작진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리허설도 보고 또 공연을 여러 번 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게 저는 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씩 달라지는 그 차이점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삼매경도 초연 때 보고 거의 막공터에 한번 가서 봤는데 완전히 또 다른 공연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 하게 될 아르카디아도 사실은 제가 막공터에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쓱 기웃거렸으나 매진이어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른쪽 편에서 공연을 봤는데 좀 제가 보면서 계속 저 반대쪽에서 봤으면 더 많이 더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아쉬워 남지만 재공연하면 또 한번 공연을 가볼까. 그렇게 2차례 3차례 봐야 되면 앵글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겠어요. 왜요? 좋은 공연이 되면은 또 그렇지 않죠. 공연을 보면 풀어지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혹은 TV 드라마 연극 이걸 전체를 다 통합해서 드라마라고 얘기한다면,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록이 가능한 거니까 OTT로도 볼 수 있고 있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와서 보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 라이브니스. 그걸 받을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은 그런 어떤 라이브로 보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연극 극장에서는 제 감각을 살아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공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눈과 귀와 모든 감각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저는 연극을 좋아하는데, 되게 맥락이 어느 정도 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막저막구 본격 4회에서 저희들이 고른 공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막저막구 4회 원픽 공연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 아르카디아입니다. 이제 타이밍을 놓쳤네. 자, 아르카디아 공연의 연출을 맡은 스토리 포레스트 김현민 연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 포레스트에서 연출하고 있는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순간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이거 뿌듯합니다. 뭐,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뿌듯합니다. 네. 어제 공연을 마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쫑파티 뒤풀이를 하신 거죠? 어제 한 거죠? 네, 어제 해서 오늘 어제 끝나신 거죠? 아닙니다. 어제 마무리하고. 와, 어제 마치셨어요? 대단한 모범적인 극단이네. 어제 12시 이전까지 12시 이전에 맞추시고 8월 3일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쉬어야 되겠다. 못한 거 해야 되겠다. 네. 좀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너무 훌륭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김현민 연출이 왜 연극계 그 유명한 분들한테 애정을 받는가 했더니 저런 애티튜드가 있으시군요. 아니요, 그 애티튜드보다는 탁월한 안목, 정말 좋은 방송을 고를 수 있는 탁월한 안목. 정말 그게 맞습니다. 있으시네. 그리고 진정성. 지난 방송을 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보진 못했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들었지만 너무 재밌게 잘 들었기 때문에 오면서도 굉장히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말주변이 많이 없어서 이게 괜찮을까. 정말 제가 괜히 이렇게 좀 이 방송에 좀 피해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3분 봤는데 말주변이 없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좋은 방송에는 좋은 출연자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다룰 공연 아르카디아. 이 공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희곡 자체도 너무 좀 뭐랄까 영국 특수한 정보가 너무 많고 주제도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이라든가 고유 명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작품을 따라가기 좀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게 이제 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현민 연출님은 희곡을 좀 손을 보고 올리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최대한 원작 그대로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연출이신가요? 저는 근데 현재 관객분들이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도 손을 좀 보는 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원문에는 사실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이제 뭐 문학자들 얘기들 뭐 이런 게 더 담겨 있었는데 조금 현재 관객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조금 다듬는다고 다듬은 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한 10% 20% 정도의 내용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20%. 이제 영국 문학사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영국 정원 문화에 관한 얘기들 그런 소개들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관객분들과 만났을 때 저희가 좀 너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공연 때는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저희가 좀 어리숙어서 그런 거니까. 백쌤은 아르카디아 본 그 감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온전히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영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톰 스토파드 섹스피어 인 러브는 너무 좋아하지만 다른 작품은 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도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 연극이 이렇게 현실에 너무 가벼운 이야기들 그게 담론이든 아니면은 뭐든지 간에 좀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끝나고 나면 너무 선명하게 이거는 이런 작품이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집에 가는 동안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고 뭐 이런 것도
리어서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을 가끔 가다가 한 번쯤 만나갖고 나를 좀 단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면 그 요즘은 그 창작자들이나 그걸 소화하는 그 관객들이나 비평을 거치지 않고 두 측이 생산자와 소비자 뭐 이렇게 예술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외람될 수도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한다. 네네. 비평가라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공연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는 비평가들이 다 깨알같이 지적하고 뭐 이렇게 비평하고 분석해주고 그게 의미를 필요했는데 부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있었는데. 작품 경향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분이 쓴 그 페북글을 보고 그분의 생각에 동의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부분,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 그 아르카디아의 작품은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트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고 유머가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면 위트는 흥미롭고 기발한 착상과 지적 사유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뭇 너무 심각 진기충인 한국 연극도 살짝 이 방향으로 수평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써놨어요. 네, 일리가 있는 난 굉장히 이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극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긴 뭐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그 전편에 위트가 굉장히 넘치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은 전 하면서 봤어요. 영국 보면서. 드라마가 좀 주로 그런 편이 많죠. 대사 네, 하나하나가 네. 아무리 슬프고 심각한 장면이라도 그쵸. 그 위트와 유머를 놓치지 않죠.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우선 뭐 이게 어떻게 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는 거죠. 네. 평이라기보다는 이게 보니까 93년도 초연했던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 30년도 된 작품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30년 전에 쓰여진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형식도 되게 지금으로 봤을 때에도 그 신선한 느낌으로 두 개의 서사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좀 잘 써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랑 그다음에 보통 이렇던 연극들에서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심리라든가. 근데 정말 30년 전에 전 톰스 포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수학과 과학과 그다음에 철학. 철학까지. 과학과 근데 이걸 다 통합해서 어떤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엮는 게 너무 인상적이면서 정말 대본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어렵다고 표현했는데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죠. 제가 작품을 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아르카디아라는 이 용어가 고전주의 이상향인가 낭만주의 이상향인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설정하고 공연하신 거죠?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제 아르카디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원래 제목도 아르카디아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후기 봤을 때는. 나 죽음도 아르카디아에 있다. 원래 제목은. 네,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네. 그 그림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서 원래 제목을 지으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르카디아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에서도 죽음은 숨어 있구나. 그리고 죽음 자체가 지금 이 이상향인 공간에도 있구나. 이 부분을 좀 표현하려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맞춰서 여기에서 이제 한나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죠? 버나드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자인데 네, 두 사람의 충돌로 아르카디아가 파괴되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뭐 고전주의자의 승리든 낭만주의자의 승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죽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바이런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누구죠? 이게 사람들 이름이 septimus하고 그다음에 어린 토마시나의 사랑. 네. 그것이 다시 이렇게 21세기에 어떻게 해석되는가? 네,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죽음이 다시 재의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르카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 용량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좀 접하게 되고 번역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던 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거든요. 꽤 오래됐고 그랬는데 주위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뭔가 다 주위에서 말씀해 주시길 이 작품은 한국에서 어려울 거다. 공연이 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너무 연극적이고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고 이 정원의 역사 자체를 저희가 정원의 그 정원 문화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정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 작품의 되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뭔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까지 연결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정원이 중요한 테마이고 이 작품에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정원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고전주의적인 정원에다가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은둔처라고 불리는 허미티지죠. 허미티지를 새로 짓는 거를 보여주고 그것이 자연의 파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낭만주의적인 이상이야 새로운 건축 공간에서의 낭만주의인 꿈을 키우는 것이냐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septimus가 그 허미티지 은둔처에서 머무른 걸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이 암시가 되죠.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무른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왜 한나의 핵심적인 어떤 관심사가 된 것이죠? 아니,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에서는 그 1809년도 배경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어쨌든 고전주의가 이제 한 발 물러나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이렇게 오고 있는 시점. 그래서 그 부인도 자기의 정원을 뭔가 다른 귀족집처럼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 자기의 안목은 여전히 고전주의처럼 뭔가 질서정연하고 딱 그게 좀 뭔가 각이 맞춰져 있길 바란다면, 새로운 그 정원 그 거스라고 하는 그 사람, 녹스가 디자이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낭만주의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막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뭐 도랑을 웅덩이를 판다든가, 수풀을 막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거워져 보이는 것처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1809년은 이제 그런 흐름의 세태를 보여주는 건데, 한나는 현대에서 되게 약간 낭만주의를 좀 비판하면서 되게 망할 낭만주의라고 하지만, 저는 이 작품 전체의 방향성은 낭만주의에 대한 긍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봤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천재라든가, 근데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현대 우리 모든 과학이라든가 이 철학들이 사실은 이 낭만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사야 벌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근데 겉으로는 막 고전주의 얘기도 나오고 낭만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것은 어떤 그 낭만주의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그 사실 낭만주의를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작품을 보는 데에는
크게 상관이 크게 상관이 없다. 이 보는 재미에는 왜냐하면 두 시대가 서로 교차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맞아요. 그거를 퍼즐을 맞추는 쪽으로 계속 관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자극하는지가 좀 비어져 있는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작에서도 비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건지 우리말로 아니면은 그냥 각색에서 비워놓은 건지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수학적, 문학적, 철학적, 예술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뭔가 사고할 수 있는 특히 그 토마시나 19세기의 천재 소녀를 통해서 가상적인 인물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인문학이 무너졌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아마 80년대 만약에 이 공연을 봤으면은 우리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에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뭐 연극이라고 하지만은 뭔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관객들이 얼마나 잘 수용했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나 우리가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역사로는 알지만은 그게 도대체 이 극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길한 관계를 갖고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나하고 버나드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 이야기보다 현재에 더 시선이 많이 가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실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그 누구야 그 인도로 떠난 사람 누구죠? 체이터. 그 사람이 네네 워낙은 그 좀 별 볼 일 없는 시인이었는데 거기 가갖고 그 무슨 식물학자가 됐는데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막 이런 논쟁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주는 그러한 어떤 즐거움 같은 게 되게 많았고 결국은 이 과거하고 현재가 결국 아까 이제 우수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분절되고 단절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고전주의 뭐 낭만주의 막 이걸로 막 그 작품을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한식이 문화를 선도했던 영국이란 배경이 정말 부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바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런이란 사람을 전 세계인의 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영화에 나오니까 영국 사람들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시대의 문화를 선도했던 그 영국이라는 배경이 너무 부럽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을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이제 실제로 나오지 않는데 그 이름만 거론한다면 과연 극이 이루어졌을까? 한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런이 안 나오는 것도 너무 킥이었던 거. 네네네. 바이런 나왔으면은 우리가 뭔가 호불호가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지식이 깊으셔서 지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단순하게 봤어요. 보면 그 연극을 보면서 낭만주의든 뭐 고전주의든 이건 몰라 난 그건 모르겠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의 삶의 관계로만 저는 봤는데 정말 재밌게 본 거는 그런 것들을 그 인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뭐 이런 어떤 과학의 언어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게 난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보면 뭐 그 페르마의 정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A n승 플러스 B의 n승은 C의 n승이 아니다. 적어도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이
아세요? 그 정리를? 선생님, 과학 드라마 자주 하셔가지고, 네. 기억하시는구나. 그 페르마의 정리, 그리고 거기다가 이 페르마가 자기가 이제 그 책, 이 옆에 여백에 써놓고 나는 이걸 증명했지만 여백이 부족해서 따로 쓰지 않겠다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걸 맞아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 토마시나가 또 똑같이 나중에 토마시나가 나는 이걸 증명했는데 여백이 없어서 못 적었다. 이런 얘기한 건 거기에 대한 약간 패러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페르마의 정리 자체가 낚시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낚시라는 의견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증명 못할 거니까 그렇죠. 던져놓고. 근데 던져놓고. 네. 그것을 보면 제가 조금 안다면 그 300년 후에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93년에 초연했을 때만 해도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공연되는 와중에 증명이 돼서. 이거 영국 수학자 앤드루 와이즈가 증명했어요. 맞습니다. 영국 사람이요? 네, 앤드루 와이즈가 증명했는데 그때 증명하는 그 방식은 최신 수학 가지고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거야. 뭐 이런 거. 막힌 일치네요. 그리고 그게.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초반에 희곡 보면 알겠지만 그 쌀 푸딩에다가 그 딸기잼을 넣고 돌린 다음에 반대로 돌리면 왜 원형처럼 생기지 않아? 왜 돌아오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 이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들이거든요. 경이롭게 잘 바라보시네. 이제 그 선생님 설명해 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토마시나가 막 이렇게 과학적인 용어 설명하는 게 진짜 과학적인 용어일까? 아니면 그냥 그 작가가 그냥 막 쓴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제로 과학 이론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용어들로 사용한 거예요. 그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해서 우리가 유리창을 깼어. 그러면 유리창을 깬 다음에 이건 다 붙여가지고 다시 유리가 한 면이 될 텐데 그걸 거꾸로 돌리면 그 깨질 때 충격에 의해서 생긴 열은 회복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의 힘으로 던졌을 때 90은 회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은 없어져 버린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과학적 지식을 조금 가지고 보면 훨씬 진짜 재밌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거든요. 나는 선생님이 그 배우의 장점이야. 그 수리학적 그런 또 이걸 갖고 계신지 몰랐어. 코펜하겐의 쌤 그런 이론 물리학인데 거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지금 과학이 보면 물리학이 보면 원자 안에 있는 미시 세계를 보는 그거와 우주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우리가 접하는 건 사실은 그렇죠. 미시 세계와 우주는 전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관계한 건 그 뉴턴의 물리학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설거지할 때 접시 끼면 안 돼요. 낙하 운동에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나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정말 재밌구나. 저는 그게 선생님 귀에 들렸고 선생님이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이해하셨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렸거든요. 저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계를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구나. 라는 결론을 냈어요. 탄성을 내질렀어요. 제가 딱 이번에 작품 준비하면서 딱 초점을 맞췄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한나를 어린 아이가 춤을 추자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서 결국은 거스가 그런데 한나가 주저주저 하면서도 결국은 같이 추잖아요. 내가 보기엔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결국은 그 많은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 설명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다. 이런 어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두 번째 그런 바보 같은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septimus가 그렇게 은둔하게 된 그 배경이 토마시나와의 사랑 때문이고, 토마시나가 그 17되던 그 무렵에 화재 때문에 정말 불행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septimus가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은둔했고,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서브텍스트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뭔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천재적인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 그리고 둘이 완전 그 뭔가 지식 메이트로서의 뭔가 사랑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다중우주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결국 어쩌면 토마시나가 발견한 것들이 시간을 좀 거꾸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한다면, 어떤 공식을 찾게 된다면. septimus는 뭔가 어떤 토마시나와의 만남을 다시 어떻게든 돌려서 뭔가 연구를 해서 좀 만날 수 있는 지점까지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둔자가 돼서 정말 뭔가 연력학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대에 와서 좀 밝혀낸 기술적 과학이기 때문에 뭔가 양자역학 이전에 뭔가 과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를 뭔가 생각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랑이 중요한 테마고, 그걸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의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septimus와 그 토마시나의 사랑이 중요한 모티프인데, 그게 좀 뭐랄까 잘 안 드러났다? 라는 느낌이 들고. 아니, 그거는 이제 저도 좀 동의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의 관객에게 이 작품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좀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적인 아주 지적인 이런 어떤 담론들이 있지만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관객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남샘 빼놓고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왔다면은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지적인 메이트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도 그 아까 거스하고 이게 춤출 적에 물론 그 전에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그널은 있지만 별로 느닷없는 이런 연결 같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지적인 메이트란 느낌, 그런 언어보다는 둘이서 어떤 지적인 교감을 통한 그 정서적인 교감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사랑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이 차이도 일단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페르만이 뭐 연력학법칙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이 1809년 요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에는 이 그러그러한 법칙들이라고 정확히 명명되지 않았을 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과학 영재에 해당하는 토마시나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 예를 들면 그 푸딩에다가 딸기잼을 넣고 섞으면 또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약간 이런 막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를 septimus가 받아서 자기가 또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거를 피드백을 해주면 또 토마시나가 또 하나를 더 이렇게 얹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오히려 거친,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오감?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막 너무 대놓고 드러나지 않아서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서 더 좀 여운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연극을 봤을 때는 스케치를 못하고 집에서 대본을 찬찬히 다시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알게 된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무대 위에서 저도 명확하게 좀 보여줘서 좋겠다 했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septimus가 그 레이디 블룸인가요? 레이디 크룸에게 이렇게 편지를 2개를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근데 아마 거기에 아마 자신의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에, 그게 토마시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엄마한테 잘못 간 거잖아요. 예,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전달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더 그들의 오고 가는 감정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빠르게 후루룩 좀 지나가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템포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대사들이 좀 천천히 좀 찍어줘서 정보를 주는 대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둘의 약간의 이렇게 좀 그 물밑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깝다는. 저는 처음에 대사 할 때 토마시나가 셉티머스에게 처음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유격적인 포옹이라는 게 뭐야? 네, 맞습니다. 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훌륭한 그 도입 대사이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사랑 얘기구나. 라는, 이거는 끝까지 처음에 유격적인 포옹이 뭐야?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분의 관계가 이제, 이 가정교사고, 아직은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교사로서 어른의 설명이 아닌, 쇠고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랑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직감하면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대사들 그 토마시나가 이성으로서 셉티머스에게 굉장히 관심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심을 주는 얘기를 하면서도 수학적인 얘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일상이라면 그런 대사를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런 말로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조금은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연극이지 이런 게 연극이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듣지 못한 그런 대사들이 발화될 때 느끼는 그렇죠.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인 연극이라는 게 결국 연극적인 연극을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편은 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리플렛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좀 더 촘촘했으면 돈도 많이 투자되는 공연이 또 앞으로 제공이 된다면 프로그램북 같은데 충분히 그 설명을 여기에 나오는 과학 용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되는 프로그램북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관객들이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연극을 본다면 훨씬 더. 선생님 프로그램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방송이 있는데 방송 듣고 공연 보면 되죠. 이거는 듣고 지나가니까. 근데 이런 제가 이제 찍어서 설명해 주는 거는 그 대본이 없는 걸 덧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본이 약간 연극적 강조, 연극적인 약간 템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그 좀 중요하게 들려야 할 대사들이 좀 이렇게 확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약간 공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작품에서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거의 30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그 귀족의 저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809년이랑 현대에서 오고 갈 때에 세트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양쪽에서 보는 이 무대가 이 작품에 과연 효율적이었을까?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땠냐면은 그 세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긴 앤틱 테이블 그 위에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어떤 책들 그다음에 거북이 정도인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제가 대본을 희곡을 읽었을 때의 이 저택의 느낌 있잖아요. 박물관 같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한나라든가 이런 버나드가 막 그 자료들을 막 찾고 그다음에 옵티버스와 토마시나와 같이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은 좀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좀 그냥 고지식하게 이렇게 그냥 그런 일반 프로시엄 무대로 해도 그냥 더
덜 하진 않겠다. 오히려 그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의 그 어떤 고고학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공간의 어떤 그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었겠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렇게 마주보는 무대가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과거와 20세기, 그러니까 150년, 160년 정도 그 시간적 간극이 겹쳐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쪽 관객과 저쪽 관객이 마치 겹쳐지는 듯한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작품 구도는 이렇게 겹쳐지는 거지만, 그 상대 관객과 이렇게 마주보는 것은 마치 동시대적인 어떤 목격자 효과를 낼 때나 좀 유익하지, 이 작품을 이렇게 복잡한 작품 이해할 때는, 저 상대편 관객들 시선이 오히려 좀 이렇게 정신을 뺏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몰입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무대 구성 어떠세요? 이유가 있나요? 네. 처음에 이제 이 구조를 제가 택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다중우주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중우주.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이 장면들이 그냥 펼쳐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장면이 다음 장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장면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대의 스토리의 또 배경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렇죠. 극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고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 자체가 이 순간에 지금 우리에 있는 순간에 되게 소중함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룻밤에 토마시나 같은 경우도 마지막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죽음이지만 사실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되게 우리가 되게 중요해, 여기가 되게 소중해, 이 공간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좀 재밌는 건 어떤 나비 효과를 좀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작품을 톰 스토파드 작가님이 처음 쓰셨을 때 카오스 이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을 때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카오스까지도 좀 이렇게 넘어가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과거와 현재 얘기, 그냥 과거에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약간 이거를 그냥 저희가 드라마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극장에 관객들이 이 극장이라는 뭔가 어떤 저택에 들어와서 우리가 관객이 약간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거라면, 이 안에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날라와서 객석이 딱 그 극장에 안착을 한 거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벽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벽을 통해서 어떤 관객들이 이 공간을 지켜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는 정말 그냥 과거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 지금 과거라는 어떤 우주가 있고 현재라는 우주가 있고 그냥 같은 시간선에 같이 있는 건 라면 어떨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연출의 의도가 제일 잘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독립된 시공간이었는데 점점 다 같이 어울리죠. 시선을 이렇게 뭐 서로 막 얽히더니 마지막에는 아예 마주보면서 이렇게 춤을 맞습니다. 추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같이 그 공간에 같이 함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딱 두 공간으로 나눠서 마주 본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같이 이 공간에 모여 있는 느낌을 좀 더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섞이는 것이 마지막 장면에 되는데, 심지어는 과거 사람이 현재 소품들을 만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노트북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일부러 그렇게 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작상에는 이제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한번 그렇게 겹쳐지는 시간적으로. 원래 이 작품은 이제 그냥 과거와 현재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나오더라도. 거북이는 그 메리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쌤하고 생각이 다르게, 지금 양쪽에 있고, 사실 어떤 영국 귀족의 대저택을 무대 위에 조성한다, 그걸 느껴지게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제작 여건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어려운 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문화재단 B트랙 3,500만 원. 사실 약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대저택에 있을 법한 그 긴 그 앤틱한 테이블 하나를 가운데 딱 놓고 그 시대가 다르지만 그 양쪽을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영리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걸 갖다 그 배경을 다 만들려고 하면 웬만큼 만들어서는 그 대저택 느낌 내기 힘들어요. 아니, 일단은 신뢰가 안 생겨. 배경에 뭔가 만들었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관객은 처음 들어올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정보를 처음 얻게 되는데 그 정보가 이게 대저택이야? 라고 의심되기 시작하면 연극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마주보는 객석은 제작비 차원에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관객의 상상력을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테이블을 하나만 딱 그 긴 테이블을 놓고 한쪽에서는 객석이 다 있고 한쪽은 무대만 있는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거기에 뭔가 더 많은 걸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운데 넓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는 관객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는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놓인 그 뒷배경을 우리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상상은 안 해도 되지만 보이잖아요. 물론 보이니까 뭐 걸리는 건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앞에 보이는 관객은 그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그 중간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한테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는 좀 테이블이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테이블 위로 관객분들의 생각이 쌓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동선을 보셔서 알겠지만 좀 불편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 끝에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약간 그런 동선들을 좀 블로킹을 사용했던 이유도 이 얘기들이 좀 테이블 위로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양쪽에서 끝에서 이렇게 대화를 발화를 하면 이 가운데 테이블에 쌓이고 이쪽에서는 또 관객의 생각들이 쌓이고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테이블의 위치가 좀 낮아서 생각보다 시각선 자체가 밑을 바라봐야 되는 점은 조금 아쉬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아르코 극장의 객석을 좀 사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 객석을 제작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점보다는 조금 그 테이블로 쌓이는 느낌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연기를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배역의 이제 클로에하고 토마시나는 다른 배우들보다 계속 움직이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의도한 거죠. 이 어린 그런 나이가 어린 느낌도 친구들이니까.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도 또 많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재밌는 요소들이 엄청 대칭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현대와 과거를. 많아요. 네. 다시 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일 재미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쩌면 토마시나의 후손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클로에와 발렌타인. 후손인 거죠. 후손이죠. 네,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후손이 되겠죠. 토마시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토마시나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현대에 있는 발렌타인이나 클로에에게 21세기 버전이다. 네. 현대 버전이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 이름이 지금 아주 여자 후손 이름이 뭐죠? 클로에. 클로에는 엄청 산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조류학자. 조류학자 네. 과학자. 뭐 이상한 맞습니다. 그 종에 막 탐닉하는 그러면 이 둘을 합쳐놓으면 토마시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배역 중에 의자 위에 막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는 토마시나하고 클로에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똑같이 다른 배역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게 7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품이요. 1장과 7장에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흐름이 다른 대사들이 계속 이게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4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부분들이 좀 재밌어서 앞에서 했던 동선들을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활용을 한다든가 대사를 어떻게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대사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좀 해석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남쌤께서도 이제 언급하셨었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 그 거스가 한나에게 이렇게 춤을 신청하고 한나가 약간 주저하면서 이렇게 그 추는 장면이 저는 약간 그 앞에서 그 거스가 한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있었나요? 안 저는 드러났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 거스의 감정은 드러나는데 한나의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그 사과도 거스가 사과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사과도 거스는 어려서 그냥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선악과의 사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뉴턴의 사과일 수도 있고. 뉴턴의 사과. 두 개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에 거스는 말을 거의 안 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인물로 설명이 돼요. 연극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사과를 주고 그리고 거스가 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곳곳에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전혀 에로틱한 사진이라고는 보지 못했다고요. 남쌤하고 이쌤은 찾았는데 이 백쌤하고 우쌤은 못 보셨어요. 왜냐면 저는 발렌타인이랑 이 한나와의 그러니까 피앙세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아니 그런데 나는 둘의 관계는 전혀 피앙세 같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들이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앙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언급되는 부분은 버나드와의 좀 신경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관심이 없는데 발렌타인은 한나에 대해서 있을 수위가 있는 그러니까. 거는 맞잖아요. 클로에도 그러잖아. 우리 오빠가 사랑하잖아요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 브라더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거기서 거스인지 발렌타인인지 알 수 없게. 우리 브라더. 우리 브라더가 좀, 예. 아니 우리 오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빠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그 공연 버전에서 브라더예요. 브라더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우리는 낚였어. 우리 네, 맞습니다. 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걸 포착해? 어려웠어. 낚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체이터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체이터의 언급은 전혀 완전 사라지죠. 그리고 완전 중요치 않은 게 갑자기 되고 그렇죠. 좀 허망하게도 원숭이한테 물려주겠다는 설정으로 끝나게 되는 약간 이것도 약간 낚이는 지점이라고 하고 결국 페르마의 정리와 계속 비슷하게 좀 연결되는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거스가 한나를 그러니까 사랑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좋아하는 거 분명히 연극에서 봤었는데 저는 한나가 그 거스의 춤을 받아들인 거는 너무 좀 약간 느닷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사랑이 표현되는 게 되게 불편하다 우쌤이 이야기하셨지만만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노골적인 건 싫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눈빛이라도 아니면 행동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탁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것 같은데 전 이쪽은 가능했는데 이 한나 쪽은 좀 약간 느닷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도 좀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이 작품에서도 한 가지 좀 테마를 좀 갖고 있었던 건 이 학자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작품에 꽂히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원래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약에 이게 바이런이 아니라 체호프라면 저는 진짜 딱 제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들은 이것 때문에 되게 어린아이처럼 되게 너무 신나하고 이런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알고자 했을 때 되게 환상처럼 어떤 사람이 딱 그 어떤 단서를 내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런 감동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됐다는 그 순간에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이 마지막엔 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뭔가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플롯으로만 좀 가지 않는다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연극들은
관객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와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약간 그렇게 해석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정말 제 의도대로 어쩌면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바이런의 초점에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요. 과학의 카오스 이론에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 좀 사랑의 초점을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학자의 뭔가 열정과 뭔가 윤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윤리에 관한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약간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희곡이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맞습니다. 소재들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소 3시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샘도 이 공연이 너무 좀 이렇게 단일 템포로 쭉 그냥 직진만 하지 중간에 멈추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각색들을 제가 말하면 나쁜 놈이고 우샘이 말하면 굉장히 나중에 비수가 꽂혀 있어. 템포가 빠른 거랑 단일 템포가 다른.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했던 작품치고는 좀 느린 작품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느리고 빠르고 문제가 아니라 완급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주어져서 어느 중요 포인트에서는 조금 이거야 맞지 관객 너희들 다 맞지 이거라니까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패닉이 온 게 아닌가 저 증상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 일정 부분 동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토마시나가 솔직히 저는 이 수리 쪽에 들어가면은 벼랑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또 이렇게 거의 무용처럼 막 움직임까지 막 이렇게 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재 소녀의 어떤 천진난만함 뭐 이런 걸 표현했다는 건 알지만은 지금 듣기도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막 재구성돼야 되는데 시각적으로도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도 그 핵심을 좀 놓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거 천천히 했어도 핵심은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드리자면 사실 여기 나오는 어떤 이론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어쩌면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 네, 그런 측면을 좀 더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노이즈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작품에. 거기에서 그랬던 이유 자체도 뭔가 어떤 지점에서는 그냥 이 장면들을 그냥 보고 그냥 느끼시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다 이해하시거나 뭔가 이 모든 대사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저는 이 쌤은 그것 때문에 정보의 과잉?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대본을 보면서 토마시나를 그야말로 그냥 그 수학 천재? 아직 어린 수학 천재이기 때문에 그 천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거에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형태로 연기를 구성했다면 정말 재미없는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머리는 그렇게 천재다운 어떤 수학적 생각을 하는데 몸의 움직임은 아직 아이인 거야. 응?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근데 선생님은 수리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셔서 그렇지. 저는 쫓아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토마시나 맡은 그 김세원 배우는 저는 정말 발성도 좋고 움직임도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고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셉티머스의 관계에서 약간 두 사람의 밀당 좀 러브라인이 형성되게끔 하는 그런 게 뭔가 딱 있어야 되는데 되게 러브라인 관계 너무 좀 뭐랄까 앳된 소녀라는 느낌 때문에 그게 전혀 안 살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두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저의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좀 그 배우에게 약한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그 배우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중반으로. 20대 중반. 저는 끝없이 계속 말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했는데 정서적으로 안 다가오는 수학적, 거예요. 과학적 언어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태위태하게 보였거든요. 저 사람이 그 가정교사인 셉티머스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저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데서 난 바이런이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 토마시나 그 말도 하는데 그게 그냥 어리광에 불과하지 이게 septimus를 자극하기 위한 약간 좀 다 큰 처녀의 약간 이런 뭐랄까 농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 저는 약간 그 색깔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거? 아니면 좋게 본 것들이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희곡들을 보면, 그, 남녀의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마음의 끌림, 그리고 몸의 끌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끌림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면 고급이고, 몸의 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는 좀 이중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는 그거를 거침없이 다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배우는 자기 대사를 충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지 상대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그 배역, septimus를 나는 유혹하고 있다. 의도하든 안 하든. 유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지 못해서 정말 충실하게 대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그 느낌은 아마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그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토마시나의 그 연기 스타일이랑 septimus랑 연기 스타일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한나랑 버나드도 되게 다르고, 또 주위에 그 계속 그냥 대사 없이 몸을 움직이는 그 꼬마 친구들의 또 몸 쓰는 것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아마 그 관객에 따라서는 그 인물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드네요. 저는 약간 오히려 다르게 좀 너무 연기 스타일이 좀 각자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우쌤이 말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려. 상처가 안 돼. 내가 말하면 그 배우가 잘못 연기한 거예요라고 되는데 연출이 그거를 허용한 건지 아니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연출의 좀 개인 취향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딱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관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얘기들과 이 언어들을 통해서 관객의 상상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어야 되고 약간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다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오히려 그 토마시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조금 오히려 관객의 상상에 의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연출도 의도가 충분히 있고 배우들도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뭐 100% 동의는 아니지만은 저는 백샘 이야기에 더 가중점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그 버나드하고 한나 같은 경우는 연기 스타일이 완전히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내적인 발렌타인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발렌타인이라든가 브라이스라든가 이 배우들이 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인데 다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인물들이 아무리 이제 각자 연기 스타일이 달라도 뭔가 이런 내적 에너지들은 이렇게 만나갖고 이 인물들의 관계가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좀 전달되는 게 좀 좋은데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 그것도 다중언어 연기법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인물들 같은 경우는 다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나오는데 현대에서는 그 인물들이 뭔가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공유되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삐죽삐죽 좀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진짜 연출이 이 공연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냥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깊게 한 느낌이 들어요. 번역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이런 텍스트는 번역부터 너무 어려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번역에서는 사실
다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추가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추가하기보다는 최대한 덜어내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20%를 덜어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덜어내야 돼요. 텍스트가 이미 그 다층적인 의미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연출적 의도가 또 너무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관객들은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도였구나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텍스트에 따라 좀 자기의 의도를 좀 경중을 좀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분명히 재공연 할 것 같은데. 이거 재공연 해야 됩니다. 너무 희곡도 좋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아까 연출님께서 그 연구 학문하는 그거 되게 더 와닿아서 연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 노트에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쓴 노트는 연구하는 마음이 나한테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거든요. 연구하는 마음. 왜냐면 그러니까 버나드와 한나. 버나드와 한나가 서로 그 어떤 역사적인 단서를 가지고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니까 저도 근대극을 연구하니까 그 기사의 한 단어 이 사람이 얘인가?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를 막 연결시켜 보면서 뭔가를 막 구축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연극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건 1809년을 또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막, 가설이라든가 뭘 만드는데 사실은 이게 뻘소리일 수 있겠다라는.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항상 안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연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재미있었고 하지만 그 버나드도 한나도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다 사실이가 어긋났잖아요. 사실 한나도 자기가 그 은둔자에 대한 것도 사실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음만은 계속 뭔가 탐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 그 마음이 저는 되게 저한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과학소녀의 영재 과학소녀의 그것도 되게 천재성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뭐라고 되죠? 그냥 약간 속물 같은 그런 학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저한테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 시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지금 이게 몇 년 갭이 있죠? 150년? 200년. 200년? 근데 저는 300년.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1809년하고 200년의 갭을 두고 산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셉티머스가 체이터의 부인하고 정원에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들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다 알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체이터가 셉티머스에게 결투를 신청하잖아. 그때 셉티머스가 그 체이터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시인을 죽일 수 있다. 싶은 마음이 없다. 재밌다. 그거 유머예요. 무슨 소리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내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러들면서 정말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롭고 결투 중요하죠.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한나에 대해서 버나드가 처음 왔는데도 애정을 표현하잖아.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버나드는 결국은 보면 클로에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지? 그러면서 한나가 그래 너 클로에하고 잤니? 하니까 내 소재 앞에서 계속 얼쩡거렸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불복당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도 그때 클로에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네 생각이 났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뒤에 해결되는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 200년 차이를 보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거 그런 차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다. 아 작가가 정말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체이터 부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등장하진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출발은 체이터다. 심지어는 레이디 크롬 이 체이터가 인도로 쫓겨간 것도 그 체이터의 부인이 셉티머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런? 레이디 크롬이 바이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바이런을 만나러 바이런의 방을 갔는데 그 방에서 체이터의 부인이 나오는 거야. 아 이제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체이터는 인도로 쫓겨가서 원둥이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브라이스 대령이 최종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끌림과 몸의 끌림을 갖다가 이 안에서 그 몸의 끌림은 그 하위 개념, 마음의 끌림은 상위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걸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이야기만 하나 떼어내도 진짜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가 희곡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덩어리들이 여기에 막 3개, 4개 이렇게 겹겹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공연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셉티머스랑 그쵸 체이터 부인이랑은 nothing happening일 거예요. 응? 아무 일도 없어. 그치? 아니 어쨌든 키스를 알 수 했어요. 없지 뭐.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약간 암시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겠다. 약간 오해를 산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셉티머스가 레이디 크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체이터에 대해서 셉티머스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무마를 시켰겠죠. 근데 뭐 이렇게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끌고 간 걸 봐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세요? 뭐 그것도 관객이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로 오면 버나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와서 한나를 만나고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애정 고백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인텔리 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얘기만 하고 그 몸의 끌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것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묘사를 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희곡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뭐 버나드가 우리 런던 같이 가자.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섹스하러?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다가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면서 다시 이제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치 거론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희곡이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겉도는 큰 부분이 부재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작가가 굉장히 그걸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하면서도 그걸 또 제외시키지도 않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진짜 제가 의뢰이 어느 순간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하는데 진짜 오늘은 와,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습니다. 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정말 열렬한 그 뜨거운 토론이 됐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좋으면은 할 얘기들이 많죠. 많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런 데 대해서 잘 응해주신 우리 연출님은 정말 훌륭한 출연자 확실합니다. 모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훌륭한 채널에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덕분에. 이 작품은 제공연 약간 그 파크 컴퍼니 같은 그런 대형 기획사가 붙어서 연출해도 되게 아니 이거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제작은 그냥 제가 그냥 극단에서 스토리 포레스트에서 한 거죠. 아직 뭐 다음 계획은 계획되어
계획되어지지 않습니다. 극장을 한번 저 쿼드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네. 나 여기보다 쿼드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롱런하는 한 달 정도는 하고 약간 이게 배우들이 되게 잘 보이는 연극이어가지고 한나도 그렇고 발렌타인도 그렇고 정승길 배우는 모처럼 진짜 두드러진 배역을 맡아갖고 존재가 확실했죠. 버나드. 그래서 약간 그런 좀 팬덤이 있는 배우들을 데리고 같이 롱런 해도 꽤 괜찮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연출님 공연 보면은 배우들이 너무 좋아요. 강혜신 배우 오징어 게임 뒤에 여기에 출연하다니. 섭외력이에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 네,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네. 너무 애정하는 후배인 것 같아요. 자, 배우. 이제 제 공연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면은 또 보면은 매진돼서 2번을 못 봤는데 이거는 좀 몇 번 N차 관객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지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공연일 것 N차 같아요. 관객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보면 더더욱 잘 이해될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으실까요? 자, 연극의 맛과 멋, 그리고 그 구수함과 상큼함, 그리고 달고 씀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지막고 오늘은 최근에 공연된 아르카디아 공연을 가지고 오신 스토리 포레스트 김현민 연출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지막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이 뜨거운 여름 와중에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멋진 공연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 주 내지는 앞으로 어떤 공연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공연은요. 엔드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 제2회 서울 희곡상,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수민 제정한 연출이 하는 서울 희곡상 제2회 서울 희곡상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서울 희곡상 2회 수상자. 네네.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서울 희곡상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아주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압도적인 수작으로 뽑혔군요.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하수민 연출이 맡았군요. 연출하는 작품입니다. 본인이 써서 본인 작품이야. 작가로 그러니까 수상을 했고 연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 이 내용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와 있는 그 설명으로는 평택항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그 컨테이너 장벽이 무너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깔려 죽게 됐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최근 사건인데 작년인가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삶과 산재, 노동에 관한 문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 당장 예약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공연되는 건데요. 이 처음 서울 희곡상에 선정됐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떤 작품으로 탄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공연된다고 해서 꼭 보러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공연 보도록 해요. 그럴까요? 네, 이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애정하는 극단 성북동 비둘기와 김현탁 연출. 성북동 비둘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전 원작을 완전 해체해서 재구성하고. 대한민국의 그 자생 아방가르드. 네, 맞아요. 그리고 언어 유희를 통한 웃음.
예. 극적 놀이성, 예. 분절되는 몽타주 구성. 그 특징들을 지금 나열해 주신 거죠. 전복적 상상력 하면은 진짜 뭐 거의 첫 번째 손가락에 꼽혀도 그렇죠. 예, 그렇죠. 무리가 예. 없는 예. 그러한 극단과 연출의 작품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유명한 고전 원작 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예.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또 이제 언어 유희로 예. 전복시켜갖고 최근에 네, 최근에 김현탁 연출이 그렇게 제목을 약간 비꼬아서 그게 재밌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좀 요즘에 이게 알바의 집 베로나르다. 알바의 집 베로나르다. 그러니까 솔직히 원작은 있지만은 그냥 제목을 비슷하게 차용했다는 정도죠. 완전히 다른 작품이죠. 그러니까 베로나르다 알바를 베로나르다 알바. 네. 알바의 집 두 배로 나르다 알바의 집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원작이 그 가부장제와 간습에 의한 어떤 여성의 억압된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노동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알바에서 포착되는 알바 삶의 이 비정규직들의 정말 힘든 삶, 고단한 삶. 네, 그것이 아주 뭐 웃음과 그 아주 눈물과 그리고 연극성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되게 현실을 감각하시면서도 새로운 어떤 연극적인 문법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어서 이제 그거 드리는데 날짜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거는 빨리 예매를 해야 되겠어요. 네, 매진될지도 모릅니다. 성수 아톨에서 합니다. 성수 아톨. 성수 아톨은 좀 크니까 예매 매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잡으려면 빨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연극의만의 매력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공연이라.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네, 성수 아톨.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좀 가족극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의 수상한 제삿날입니다. 수상한 제삿날. 네, 이거는 좀 약간 그 퓨전 음악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초연이고 제가 낭독극 공연을 봤었는데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는 이 수상한 제삿날 이전에 수상한 시리즈 있죠. 시리즈. 수상한 외갓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전통 신앙 뭐 이렇게 가시라든가 아니면 무슨 신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요소를 끄집어 와갖고 가족의 문제를 되게 따뜻하게 그려요. 그리고 대중적인 소통을 위해서 음악극 형식을 차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볼 수도 있고 또 음악극이라서 좀 신나게 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낭독극 보셨으니까 그 희곡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되게 따뜻한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면은, 우리 할머니,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좀, 다시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 아빠들이 당장 이거 예매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어린 관객한테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른 관객한테는 우리 외갓집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향수들 있잖아요. 잊어버린. 정서가 있죠. 네, 그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공연이다. 이거 언제 공연하죠? 이거는 8월 29일부터 30 이틀밖에 공연을 안 해요. 짧아. 어디서 해요? 그리고 위치도 강동 아트센터 소극장이에요. 강동 아트센터. 네, 그래서 특히 강동구 주민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그 컨셉 좋다. 강동구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가족들이 손잡고 가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두 선생님께 너무 재밌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해주세요, 우세.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제가 9월 달에 그러니까 신작 하나, 재공연 2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이제
김민정 작가. 김민정 작가. 우리에게 이제 해모 김민정으로 잘 알려진. 예. 그다음에 네. 최근에 미국의 설계자로 네. 또 되게 또 많이 상 차범석 희곡사까지 수상한 아주 우리 능력 있는 작가죠. 훌륭한 작가세요. 김민정 작가의 신작입니다. 마지막 면회라고 하는 작품이 그 사계 탐사의 박희선 연출로 진행되고요. 박혜선 연출 네, 손으로 9월 거듭나는군요. 12일에서 21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박완규 배우. 또 애정하는 우리 또, 배우죠. 네. 우리 재간둥이 박완규 배우. 박희정, 이주엽, 전영재 배우 출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예. 또 초연을 봤다. 또 이런 우리가 자부심이 또 있잖아요. 예. 네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 면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작품은 이제 작년에 공연되어서 정말 많은 베스트 3, 베스트 7, 네, 올랐던 작품이에요. 야, 상복 터진 공연이군요. 네. 뭐죠? 왠지 이게?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 두두두두두. 시립극단의 퉁소소리가 퉁소소리. 다시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9월 5일에서 28일까지 공연이 되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선웅 예. 감독으로 계시는 고선웅 연출이 이제 각색해서 이제 공연한 작품입니다. 조이의 한문 소설인 최척전을 이제 각색한 작품이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고전을 재발견한 작품을 네, 많이 네. 주목을 받았었죠. 예. 최척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게 해준 우리에게 전소설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뭐 단테 신곡 불허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아니, 저 이 공연 보고 충격받아갖고, 지금 한문소설 스터디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발굴해 주셔가지고 또 알려주세요. 그럼요. 그걸 위해서. 야, 시극단의 예. 퉁소소리, 서울시극단 퉁소소리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예, 또 마지막 하나는 그 공놀이 클럽의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입니다. 이것도 네. 진짜 재밌는 공연이에요. 네, 서동민 작가 강훈구 연출로 올라가고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예. 이 작품도 작년에 온갖 베스트 그쵸. 네. 재밌는 다 휩쓸었죠. 공연이에요. 예. 백상까지 아마 네, 백상까지 다. 받았던 아이, 강훈 연출이. 퉁소소리도 백상. 네. 야, 그러면 9월 달에 그냥 소상 공연이 너무 작품들이 많아요. 네. 쏟아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많이 소개해 줬는데, 정말 매일매일 같이 공연장 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일 어쩌나? 가셔야죠. 피사하러 가셔야죠. 저기 퉁소소리 광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앤드월과 함께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또요? 있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에서 공연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괜찮죠, 뭐. 근데 우리 지역 공연도 애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특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 가능하십니까? 하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쉬워서 아니 근데 지역 관객을 위해서 소개해드려야. 그럼요. 우리 전국구 히틀러라고. 매핑 히틀러라는 작품이 매핑 있어요. 히틀러. 히틀러를 매핑하는 안산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연출가가 있죠. 힐마운트 연출한. 힐마운트. 기억을 못해. 우리 딱 얼굴 보면서 눈만 둥글둥글 하면서. 네네네. 정말. 그리고 그 남편이 최양현 작가가 이번에도 이제 힘을 합쳐서 하는 작품이에요. 매핑 히틀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뭔가 그 기술적인 게 쫙 들어가나 봐요. 매핑이 있잖아요. 매핑 그러니까. 히틀러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최근으로 와서 이 인터넷 조작 이런 걸로 어떻게 이런 조작이나 아니면 권력을 잡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굉장히 위트 있게 패러디를 많이 해서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연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굉장히 관심 가는 공연이더라고요. 안산에서 합니다. 매핑 히틀러.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것도 짧습니다. 짧네요.
뭐 거기서 시작해서 서울에서도 언젠가 공연되길 기대하면서. 네, 선생님 이태린 연출. 이태린. 예, 이태린 연출과 최라고 최양현 작가가 또 이제 같이 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안산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 꼭 보시기를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전국구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요. 이거 그 티켓팅 매표 할 때 우리 막전 막후 방송 보고 왔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예, 소중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부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날씨는 덥고 막 비도 오고 그러지만 이렇게 공연 스케줄을 딱 보니까 막 심장이 뛰면서 빨리 예약하고 빨리 공연장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극장과 함께하면 이 더위 물리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 전문 팟캐스터 막전 막후 4회 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패널 쌤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4회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